제 수준을 넘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 얘기는 조금만 이해해 주시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LG 에너지 솔루션이 수요 예측에 들어갔습니다. 기관 수요 예측이죠. 이제 아마 공모할 거예요. 지금 공모가 30만 원으로 결정이 됐고 수요 예측에 기관 돈이 1경 5,203조 원이 몰렸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예요. 수요 예측에 1경이 몰렸는데 내용을 좀 보면 공모가는 30만 원, 밴드 최상단이 확정이 됐고요. 이제 이달 말에 상장 예정에 들어갑니다. 이제 우리도 슬슬 들어가겠죠. 다음 주인가? 아마 그럴 거고요. 기간이 어떻게 1경이 나왔냐? 기간 경쟁률이 한 2,000대 1 정도가 나왔는데 2천만 주 정도를 배정을 했기 때문에 주문 수량이 472억. 물론 허수가 있죠. 허수가 어차피 못 받을 거라니까 맥스로 질러갖고 2,000대 1이 나왔는데 지금 30만 원짜리를 대충 계산해보면 470억 주를 주문한 거니까 곱하면은 1경 5천조다. 몰린 돈이. 물론 허수죠. 1경이 있을 리가 없죠. 있을 리가 없지만 이 가서 베팅한 거는 1경까지 주문이 몰렸다는 거고 지금 경단위 주문 자체가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입니다. 1경이 쉽지 않죠. 1경이 진짜 쉽지 않은 돈인데 몰렸다는 거고 게다가 굉장히 핫했기 때문에 이 의무 보유를 기관들이 넣을 때 각자 써요. 몇 개월을 할지 안 할지. 6개월을 의무 보유를 하겠다. 팔지 않겠다라고 한 게 35%, 3개월에 26%, 전체 기관 물량의 77%가 의무 보유를 확약해서 들어왔다고 합니다. 자, 만약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실제로 지금 상장가로 상장이 된다면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 시가총액 70조예요. 공모가격 기준 시가총액 70조입니다. 등장함과 동시에 가격이 떨어지지 않으면 우리나라 랭킹 3위 기업이 SK하이닉스,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이에 있는 거고 LG화학격이 있죠. 만약 두 개를 합치면 120조입니다. 우리나라 랭킹 2위 기업 집단이라고 해야 되나? 2위가 되는 거죠. 만약 상장 후에 우리가 기대하듯이 여러분이 기대하듯이 따상을 한다. 70조가 따상을 한다. 두 배 오른다면 140조 된 다음에 거기서 30% 더 오르면 180조예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180조면 SK하이닉스의 2배입니다. 2배가 되는 거고요. 만약 상장 후에 35% 이상 상승을 하면 대한민국 랭킹 2위 기업까지 오를 수 있는 게 지금 LG에너지 솔루션이고 물론 이쯤 되면은 우리가 많이 설왕설래하는 거 우리 사주 받지 않았냐?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예전 바이오 기업들처럼 많이는 못 받았고 LG에너지 솔루션이 크다 보니까 보통 인당 한 2억에서 5억 정도 받았다 그럽니다. 한마디로 5억 정도를 맥스로 보면은 5억 정도 받고 요게 몇 퍼센트 우리가 따상을 하면은 5억 곱하기 따블 하니까 10억 곱하기 30% 하면은 13억, 한 7억, 8억 정도 벌 수 있는. 당연하겠지만 지금 LG에너지 솔루션 직원들의 우리 사주 청약률은 90%까지 올라갔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건 LG에너지 솔루션 이제 상장에 대한 얘기였고 여기서 제가 문제 하나 내겠습니다. 퀴즈. 지금 70조예요. LG에너지 솔루션이. 70조짜리 기업이 새로 코스피 주가지수에 편입이 되는 겁니다. 없던 게 들어왔어요. 그럼 주가지수는 얼마나 오를까? 엄청나게 큰 기업이죠. 우리나라 3위 기업이 0에서 다시 들어왔어요. 똑똑하신데? 당연히 안 오릅니다. 움직이지 않죠. 0%예요. 들어온 것만으로는 코스피가 전혀 움직이지 않아요. 그럼 반대로 500조짜리 삼성전자가 500조 넘죠. 내일 상장 폐지되면 주가지수 얼마나 떨어질까? 물론 실제로 이렇다면 박살입니다. 실전이라면 박살인데 실전이라면 박살이지. 삼성전자가 상폐되면 박살이에요. 그냥 와 이거 상상도 하기 싫은데 그냥 이론적으로 아무런 심리적 영향을 안 주고 그냥 빠진다. 그러면 물론 나라 망하지만 안 움직이죠. 심리적인 거 빼고 그냥 이론적인 거면 안 움직이는데 이게 왜 그러냐? 대부분의 나라가 마찬가지인데 주가지수 산출 방식은 시가총액 방식이에요. 1980년 1월 4일 날 기준 시가총액을 분모로 하고 여러분들이 비교하고자 하는 지금 이제 현재면 2022년 1월 10며칠에 시가총액을 위에 올려요. 그래서 몇 배만큼 시가총액이 커졌냐? 참천이면은 이때 당시 기준이 100이니까 100일 때보다 시가총액이 30배 커졌다 이런 식으로 매깁니다. 자,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위에 있는 시가총액이 70조짜리가 더 들어오는데 왜 코스피 지수가 안 오를까? 아니면 500조짜리 삼성전자가 빠지는데 왜 코스피 지수가 안 빠지나? 시가총액 배수라며요. 원래 30배인데. 그 이유는 있습니다. 만약에 저렇게 커다란 기업이 상장을 하거나 어떤 기업이 상장하거나 상폐하거나 뭐를 조정해준다? 기준율의 시가총액을 조정합니다. 마치 없었던 것처럼. 노래도 아니고 마치 없었던 것처럼 조정을 해줘요. 이게 무슨 말이냐? 뭘 조정한다는 말이냐? 기업 이벤트가 발생한 경우 여기 아래 분모 1980년대 1월 며칠 값이라며요. 이 시가총액을 바꿔줘요. 그만큼 비중대로. 비교 시점의 시가총액도 그 정도 빠지니까 꼭 같이 빼줘요. 그래서 변동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코스피 지수가 1000인데 100짜리 기업이 상폐되면 코스피 지수가 원래는 시가총액으로 치면은 900 아니냐? 분모를 바꿔주는 거죠. 분모를 90으로 해주면 100이 빠졌지만 역시 주가지수는 1000이 되는 요런 일이 펼쳐집니다. 한마디로 그래서 코스피 지수가 3000이라고 했을 때 1980년 이후로 기업들이 30배 커졌다.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인데 살아남은 기업, 상폐된 건 다 뺀 겁니다. 새로 들어온 거 다 뺀 거예요. 뺐다기보다는 새로 들어오면 그때부터 시작이에요. 그때부터 시작이니까 이 기업들이 30배 커졌다는 의미를 조금 잘 알아야 된다. 그래서 시가총액과 지수가 다르다는 거를 좀 생각을 해야 돼요. 제가 이 얘기를 왜 이렇게 길게 드렸냐? 이 얘기를 하려고 들었습니다. 2001년에 코스피 지수가 600이었습니다. 여기가.
그리고 현재 코스피수가 3,000이에요. 좀 밀렸지만 지수가 5배 올랐어요. 시가총액은 몇 배 상승했을까? 우리나라 코스피액입니다. 지수가 5배 올랐어요. 시가총액이 몇 배 상승했을까? 자, 지수가 5배 올랐는데 시가총액이 10배 올랐다면 시가총액이 상승한 만큼 지수가 오르지 못한 거죠. 나는 내가 들고 있는 주가는 뭐예요? 결국 지수입니다. 그러니까 내 주식은 5배 올랐는데 전체 시가총액 시장은 10배 오른 거죠. 1번 같은 경우엔. 2번은 지수가 5배 올랐는데 시가총액이 2배 올랐다면 전체 시장은 2배밖에 안 올랐는데 내가 갖고 있는 지수는 5배 오르니까 우리 투자자 입장에선 지수가 더 오른 게 사실 좀 좋은 겁니다. 좀 어렵죠. 자, 그런데 헷갈리실 수 있고 보면 우리나라 코스피는 코스피스가 아까 보여드렸듯이 600에서 3000으로 5배 올랐는데 시가총액은 10배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시장은 10배가 커졌는데 내가 들고 있는 지수는 5배 오른 겁니다. 코스피 지수에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선 마음에 들진 않죠. 시장은 10배 커졌는데 내가 든 거는 반밖에 못 올랐죠. 이유는 그럼 뭐냐?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새로운 기업이 상장해서 들어오면은 지수는 안 오르는데 시가총액이 증가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시중에 발행된 주식수 새로 들어왔거나 아니면 기존에 있던 기업이 쪼개서 상장을 하거나 뭐 이런 식이 되면은 기존에 있던 기업의 주가가 오르는 게 아니라 새로 들어온 기업들을 어떤 영향 때문에 시가총액이 커지는 거죠. 지수는 안 오르는데 시가총액은 커지는. 그러니까 IPO 붐이 일거나 상장을 많이 하거나 기업들이 많이 쪼개지거나 그러면 이제 저런 현상이 펼쳐지는 겁니다. 한마디로 우리나라는 지금 최근에 시총이 10배 증가할 때 주식은 5배 올랐다. 시장은 10배 증가했는데 우리가 갖고 있던 주식은 그만큼 따라가지 못하는 거고 기존 주주들 입장에선 코스피스에 투자를 했다면은 시장 커진 거에 못 따라가는 거죠.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보면 시가총액 70조짜리 공모금액만 12.7조를 흡수할 LG엔솔이 이제 신규 상장을 합니다. 12조 원이 추가로 필요해요. 들어와도 코스피스는 오르지 않죠. 그러니까 12조 원이란 돈을 흡수할 걸 예상이 되기 때문에 코스피 지수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이 있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자, 그러면 비슷한 시기 S&P 지수 미국은 어떻게 됐냐? 지수와 시가총액이 거의 같이 갑니다.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죠. 기존에 있던 기업들이 주가가 올라가는 거죠. 기존에 내가 산 기업의 주가가 올라가면서 시총이 커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안타깝게 내가 산 기업의 주가는 오르는 것보다 시가총액이 더 많이 오르죠. 못 따라가요. 내가 산 주식은 요만큼 올랐는데 시가총액은 크게 오르는 거죠. 자꾸 외부에서 새로운 기업이 들어오거나 반대도 있습니다. 반대. 시가총액 증가한 것보다 내가 산 주식의 가격이 더 많이 오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들이 좋아하는 거, 자사주 매입, 뭐 이런 거, 자사주 매입한 다음에 줄여주거나, 애플 같은 경우에 이런 걸 많이 하는 거니까 한마디로 증시 전체 시가총액은 증가를 했는데 내가 들고 있는 주식에 잘 반영이 안 된다라는 게 우리나라에 약간 특징이 있는 거고, 근데 이게 2021년에 IPO 공모 금액을 보면은, 신규 상장을 보면은 2021년에 무려 21조의 공모 금액이 늘었습니다. 옛날에 한 말씀드렸지만 역대 최고가예요. 엄청나게 큰 기업들이 계속 옆에서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지수는 많이 안 오른 대신 시가총액은 굉장히 많이 커졌죠. 이게 지금 21조가 공모 기준이고 흡수한 돈 기준이고 시가총액 기준으로는 거의 100조가 늘었어요. 105조가 증가를 했는데, 물론 그만큼 사람들이 상장 기업에 관심을 많이 가지니까. 2022년에는 지금 이미 LG 에너지 솔루션 하나로 작년에 21조였는데요, 공모가. 이게 하나로 12조입니다. 하나로 절반을 넘었어요. 하나로. 올 1월에 있는 LG 에너지 솔루션 하나로 2021년에 50%를 넘었기 때문에 당연하겠지만 작년을 넘는 역대 최대 규모의 IPO 시장이 열릴 예정입니다. 쭉 있죠. CJ 올리브영 4조, 쓱닷컴도 예정되어 있고요. 컬리, 현대오일뱅크, 소카, 지금 몇 조짜리 기업들이 줄줄이 예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는 연간 공모 금액이 25조 이상을 넘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주가 지수 입장에서는, 시가총액 전체는 아니지만 주가 지수 입장에서는 수급 부담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시총 증가가 하긴 할 텐데 시장이 성장을 하는데 주가 지수 상승이 좀 적은 그런 성장을 할 가능성이 좀 있다. 수급 부담이 있다는 거죠. 물론 저거 한 다음에 더 많이 오르겠지만, 자, 근데 문제는 요즘에 우리가 겪고 있는 것 하나만 말씀드리면, 혼날 얘기 같긴 한데 요즘에 우리 이거 많이 겪고 있죠. 신규 플레이어 참가, 아예 새로운 스타트업이 들어오면은 뭐 그거 자체로 되게 좋은 거니까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근데 문제는 기존 기업들이 자른 다음에 이게 분할 상장을 다시 들어오죠. 모회사가 잘라서 다시 들어온 일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많이 있어요. 뭐 LG 엔솔도 그렇고 뭐 쓱닷컴에서부터 쭉 올해 상장하는 애들도 대부분 잘라서 다시 분할 상장을 해요. 물론 이런 분할해서 들어오는 게 이론적으로는 기업 가치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이론적으로 킹농상은 영향을 주지 않죠. 하지만 우리는 경험을 해보니까 실제로 잘라서 자회사로 상장해 오면은 모회사 주가에 악영향이라는 거를 경험적으로는 알고 있죠. 만약에 LG화학 시가총액이 지금 51조인데 자회사 LG에너지솔루션이 공모가 기준 시가총액 70조다. 그럼 만약에 잘라서 상장하지 않고 LG화학만 상장이 돼 있다면은 51조보다 높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한다는 거죠. 이론상은 모르겠습니다. 이론상은 모르겠습니다. 즉 그런 기대를 많이 하다 보니까 기존 주주들이 굉장히 좀 많이 불만을 갖고 있다는 거고, 이 물적 분할, 인적 분할을 조금 말씀드리면 이론적으로는 물론 어떤 분할에도 가치에는 변동이 없죠.
이 슈카가 30% 들고 있는 A 기업이 있으면 물적 분할하면은 요 아래 100% 보유가 되고, 인적 분할하면은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30%짜리 기업 2개로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아래 물적 분할하면은 요 B가 투자를 받기 때문에 슈카 같은 경우에 B에 대한 어떤 지배력에 영향을 좀 안 받죠. 그러다 보니까 원래는 물적 분할을 했을 때 모회사 주가 영향이 없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신규 자금, 특히 지배권을 유지함과 동시에 신규 자금을 새로 모집하는 2개를 다 만족하는 놀라운 기적의 이 방법이 되면서, 또 게다가 이 회사들을 상장을 하죠. 자회사를 나눠서 상장을 하는데, 이 상장으로 들어온 돈이 모회사 구주 매출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보통 신주 매각을 해서 자회사로 들어오기 때문에, 모회사 주식 A를 들고 있는 내 입장에서는 주가가 안 오르는, 이런 소액주주 입장에서는 마음에 안 드는 현상이 굉장히 많이 펼쳐지죠. 이걸 뭐라 그러냐면, 자회사의 상장으로 이익을 얻는 주체가 모회사의 주주가 아니게 되는 현상. 시가총액은 오르는데 코스피 지수는 잘 오르지 않는 현상. 물론 이렇게 치면, 아니 지배주주도 주가가 오르지 않았으니까 손해 아닙니까? 물론 마찬가지인데, 지배주주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별로 안 올라도 되죠. 어차피 자기 기업이니까. 근데 소액주주들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오르지 않으면 그거를 왜 투자하겠어요? 주가가 올라야지. 소액주주들은 입장이 상당히 다르죠. 입장이. 지배주주는 굳이 주가를 올리지 않아도 되지만, 이제 소액주주 같은 경우 입장이 반대이기 때문에, 물론 이것도 있습니다. 이건 조금 어렵게 들어가면은, 모자회사 중복 상장하면은 더블 카운팅이 되기 때문에 모회사의 주가가 오르기 어렵다라는 것도 있는데, 이건 좀 이론적으로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니까.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요 아래 내용은 우리 지주회사 2022 전망에 유한타주권의 최남권 위원님 레포트에서 많이 가져왔는데,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 지주회사 할인율이 보통 60%입니다. 굉장히 높죠. 반대로 얘기하면 갖고 있는 나부라 그러죠. 갖고 있는 자산보다 할인해서 가격을 받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투자하기 좋은데, 이런 일이 왜 펼쳐지냐? 이 주제를 왜 갖고 왔는지 지금 얘기하면서 굉장히 어렵네요. 내가 이 주제를 왜 갖고 왔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뭐 할 말은 해야 되니까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안타깝게도 경영진과 이사의 지배주주나 소액주주 간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의사결정을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굉장히 없죠. 굉장히 적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주주 간 이익 충돌이 발생할 경우에 과연 선의를 가지고 결정할 수가 있는가? 우리 회사는 주식시장에서 왜 정당한 평가를, 가격이 그거밖에 안 돼요.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가격이 결정이 돼야 되는데, 회사 이익과 최대주주 이익이 충돌하는 시점에서 과연 어디에 이익을 가지고 우리는 결정을 하는가가 한국에서는 좀 문제가 많이 되는 거고, 물론 어쩔 수 없는 게, 경영진의 평가를 누가 합니까? 그 결정을 내린 경영진의 평가를 이사회에서 하는 게 아니라 보통 최대주주 선에서 많이 하기 때문에 선의의 결정이 어렵죠. 한마디로 요즘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에서 많이 안 보이는 거, 소액주주들의 이익을 위한 정책, 적극적인 자사주 매입, 적극적인 배당 정책, 적극적인 주가 부양, 이런 모습이 잘 없어요. CEO분들이라고 앉아있으면 적극적인 주주를 위한 주가 부양을 해야 되고, 자회사업소나 상장 폐지들을 오히려 더 자회사 상장 폐지를 해야 되는데 거꾸로 가죠. CEO의 평가 기준은 우리 주주 입장에서는 당연히 주주의 이익, 주주 얘기라는 거는 배당금을 늘리든지 주가를 부양해준다든지 이런 목적으로 가야 되는데, 이제 그게 아닌 게 되다 보니까 시가총액이 오르는 것에 비해서 우리 주식이 못 오르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로 가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있고, 또 참 안타까운 게, 이 우리가 좋아하는 미국 시장, 미국 글로벌 시가총액 12기업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승계 문제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스티브 잡스의 딸과 아들이 뭐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빌 게이츠 딸은 저거 뭐 하더라? 저 투자 뭐 하시던데. 빌 게이츠 만드는 재단에 뭐 하시죠? 레리 페이지와 브린 아저씨도 뭐 아들 딸 있을 텐데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제프 베이조스가 나오면서 CEO를 아들이 하지 않았죠. 일론 머스크 형도 마찬가지고, 뭐 워런 버핏 형의 손자가 있나? 뭐 잘 모르겠어요. 들어본 적이 없는데, 우리나라는 굉장히 민감하죠. 저 때만 되면 주가가 굉장히 많이 움직이고, 또 CEO와 이사회 결정이라서 주주이익의 극대화. 그럼 미국에서는 만약에 주주이익의 극대화가 안 되는 결정을 하면 어떻게 되나? 소액주주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소송이 가죠. 당연히 소송이 가서 주주이익에 반대로 간다 그러면 그거는 배임입니다. 소송의 문제로 가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쉽지 않죠. 물론 이게 물적 분할이 뭐 나쁘고 인적 분할이 좋고 그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회사가 의사를 결정할 때 주주이익의 극대화를 가는 쪽으로 의사결정을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펼쳐지더라. 자, 그러다 보니까 자산 10조 원 이상 가운데 대한민국에서는 모자 상장 규모가 8%가 넘는다. 미국에서는 이 비율이 신문에 많이 나오죠. 0.5%, 영국은 0%. 많이 된 데가 일본인데 일본도 6%. 우리나라는 굉장히 많이 높게 나온다는 거고. 예를 들면 요즘에 많이 얘기되는 게 이게 있습니다. 지주회사 알파벳이, 구글의 알파벳이 2015년에 상장이 돼 있는데, 2015년에 알파벳을 상장할 때 구글을 상장 폐지했어요. 구글과 알파벳이 동시에 상장이 돼 있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구글은 사실 상장돼 있지 않습니다. 지주회사 알파벳이 상장이 돼 있죠. 또 알파벳이 상장을 할 때 갖고 있던 모든 회사들을 자회사로 편입한 다음에 그 모든 회사들을 한 군데도 상장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레리 페이지 아저씨가 이런 말을 했죠. G is for 구글이라는 글을 올렸는데, A에서 Z까지의 숫자만큼 우리는 이 알파벳 안에 기업으로 꽉 채우겠다.
구글을 대신해서 알파벳을 올리겠다. 물론 이건 있어요. 저렇게 되면은 경영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나라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걸 막기 위해서 뭐 이런 얘기까지 할 필요 없을 것 같은데 뭐 차등 의견권 이런 걸 두죠. 이게 좋고 안 좋고 뭐 설왕설래를 많이 하는데 학자분들이 교수님들이 얘기할 것 같고 구글은 그게 있습니다. 의결권이 있는 주식, 의결권이 없는 주식 A와 C가 있고 창업자가 갖고 있는 주식이 있죠. 우리는 못 보는 알파벳 P 10배인가? 10배죠. 10배짜리 주식이 있기 때문에 뭐 마음 놓고 뭐 한다 뭐 그런 게 있는데 그것까지는 뭐 모르겠고요. 그까지 모르겠고요. 한마디로 기업이 주주의 이 극대화를 위해 행동하고 있는가? 누구를 위해 일을 하는가? 이게 사실은 뭡니까? 요즘에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ESG의 G죠. 지배구조. ESG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사실 바뀌고 있어요. ESG를 앞당기려고 하니까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죠. 과거에 비해서. 뭐 환경, 사회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 지배구조라는 게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지배구조 너무 당연한 건데 미국은 사실 미국에서 저 거버넌스라 그러면 사실 저 뜻이 아니에요. 왜냐면 당연하죠.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기업이 움직이고 주가 부양하려고 그러고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한 발 더 나가서 주주 말고 근로자, 소비자, 거래처, 환경 이런 이해관계자 모두의 이익을 위해서 결정을 해야 된다. CEO가 그렇게 결정을 해야 되고 이 사회에서 그걸 승인해야 되고 만약 CEO가 그렇게 결정 안 하면 그건 배임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저쪽의 G입니다. 저쪽의 거버넌스. 근데 우리는 일단 이걸로 가고 이제 뭐 그 다음에 한 발을 가야 되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너무 당연한 얘기. 기업의 공정하고 투명한 의사결정 체계. 임원 보상이나 CEO 보상이 과연 주주의 이익 최대에 맞춰져 있는가? 그리고 공정하게 돼 있는가? 이사 선임이 독립적인가? 너무 당연한 거죠. 사회이사가 독립적으로 돼 있나? 주주총회에서 우리는 의사결정을 할 수 있나?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습니다. 슈컬드에서 이런 주제를 하고 있어. 죄송합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얘기를 해요. 한국 주식은 항상 저평가다. 왜 그러냐라고 얘기하면 보통 북한 때문이다. 저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절반 이상은 북한 때문인데 또 있죠. 내가 회사의 주주인데 회사가 주주를 위해서 결정을 하지 않고 이해관계가 상충됐을 때 나를 위해서 결정을 하지 않는다면 그게 어떤 주식이냐? 최남곤 의원님의 글에서 갖고 온 거긴 한데 나도 소액 주식이에요. 나도 의결권이 있어요. 의결권 있는 주식을 샀습니다. 그걸 우린 보통주라 그래요. 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우선주라 그럽니다. 내가 갖고 있는 주식에 의결권이 있으나 마나하다면 나는 보통주를 산 게 아니죠. 의결권이 없는 그냥 배당 우선주를 산 거예요. 배당 우선주는 보통 한 20% 쌉니다. 30%도 싸요. 왜냐? 의결권이 없으니까. 근데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은 뭐 내가 그런 걸로 소송을 걸거나 나에 대해서 내 이익에 침해하는 행동을 했을 때 내가 행동을 할 수 없으면 우리는 보통주를 산 게 아니죠. 대한민국의 주식은 안타깝게도 우선주 같은 모습을 많이 보인다. 당연히 할인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주식은 할인되어 있다. 그래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다. 한마디로 거버넌스가 굉장히 약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뭐 안타까운 얘기기도 한데 점점 나아지고 있죠. 우리나라도 ESG를 강조하고 뭐 법적으로도 많이 되고 요즘에 뭐 많이 토론이 되고 있으니까 점점 좋아지면은 아마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결이 되면서 소액주주를 위한 의사결정이 되고 독립적인 이사회가 CEO를 공정하게 평가하고 CEO가 주주들의 이 극대화를 위해서 행동하기 시작하면은 그래 설라문에 제 결론은 3천이 아니라 그거 해결되면은 아까 할인율이 한 30% 된다 그랬죠. 30% 오르면 그래서 저는 4천. 좋다. 그 결론을 이 얘기를 한 이유가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는 4천이 적절하다고 생각을 한다라는 얘기죠. 물론 조건은 해결이 되면. 자, 그래서 제 생각에 코스피의 적정선은 4천이다. 왜냐면 우리는 할인이 돼 있으니까. 코리아 디스카운트 할인을 벗어나고 ESG를 많은 회사들이 ESG 하면 그거 뭐하러 하냐 그러잖아요. 뭐하러 하는 게 아니라 그래야 주가가 오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ESG를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은 할 테니까 우리는 4천이다. 좋습니다. 자, 좋아요. 주주를 위해서 움직이고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우리 배당 높이고 어떻게 하면은 자사주 소각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주가를 올릴 수 있을까 고민을 하면은 코스피는 제 생각에 적정가가 4천이다. 좋습니다. 너무 논리적이었던 것 같아요. 4천에 대한 가장 완벽한 평가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하고